내일 말할 진실, 우리 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버티고에서 버티고에서 이제 아버지가 의문의 그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엄마처럼 이 아버지의 그 사고의 진실을 계속 파헤치실지 아니면 이 아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좀 약간 그럴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같으면 엄마처럼 계속 그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데 이제 내 가족이 죽은 거니까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아빠에 대한 약간 죄송한 마음이 계속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계속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석원님. 이게 그러려는 명예 회복한다. 뭐 그래서 그냥 굳이 그래야 될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약간 굳이 이 사인은 해군 기밀이기도 하고 한데 굳이 이거 파헤치려고 딸까 살아있는 딸까지 내팽개쳐 놓고 그래야 되는 게 맞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저도 이미 그 운전하다가 죽은 걸로 된 걸로 기억하는데, 진실까지, 그거 엄청 깊은 곳까지는 파내리지 못할 것 같고, 근데 너무 의문이면 조금은 파헤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처럼 소송까지 가고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성님. 살 지석훈님. 사람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죠. 뭔 소리지? 네. 그다음에 네. 선생님. 네, 저도, 지석투와 마찬가지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쪽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어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를 찾아주는 것이 남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는데 앞장은 설 거다. 하지만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산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은 그건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 사람도 열심히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 손바닥만큼의 평화에서 이게 그 여기 주인공의 오빠가 왜 군대를 안 간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전쟁 뭐 조금 평화 관련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가지고 여러분은 이 군대를 안 이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음 저는 일단은 그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어떤 군사력도 키우지 않는 것보다 이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도 나를 잘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평화를 안 지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석원님. 내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간중간 이상한 사람들 한 명은 써있고 마련이 그런 경우를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보호하는 목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전, 의지가 그렇다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빠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훈님. 이게, 그, 이게, 여기서 저 지석님이랑, 저 주인님이랑 생각 비슷한 생각일 때, 우리 힘이,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무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이거 싸우지 않으려고 나는 그, 뭔가 운동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여갖고, 솔직히, 자기가 뭐 싸움이 걸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당연히 군대나 이런 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나라 자체도, 이, 다른 데 거의 없는 휴전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더 이런 힘 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뭐, 이 책에서 어쨌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뭐, 어쨌든 헌법적 권리로서 자기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지속 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걸 우려해서, 그래서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는 사실은 거의 없고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준이가 얘기했듯이 막 전쟁 억지력, 힘이 있어야 억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가 사실 우리들의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해산하고 군축, 그 구- 군대 어떤 그런 수준들의 무기 경쟁을 좀 이렇게 낮추는 어떤 그런 타협이나 이러한 노력들이 더 이렇게 많이 병행되어서 군대가 없어지면 제일 좋고 그건 최소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준이의 논리대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은 또 너희가 힘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럼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점에서 이런 양식적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이 확대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그런 평화 세력들이 늘어나면 줄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뭐 남들 보기엔 너무 이렇게 이상적이고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준이가 얘기했던 작품들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만큼의 평화라는 작품이 지금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뭐에 대해서? 현재 사회 문제 중에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양심적 배역. 양심적 양식적, 네. 병역.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다수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혹시 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들어봤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는 그, 그 하나님을 그, 말하는 네, 기독교에서. 기독교 세력이야. 여호와의 증인도.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또 나름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 집총을 거부하는 거야. 총 들고 싸우는 걸 이게 거부하는 거야. 그게 종교 하나님 앞에서 그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군대를 거부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군대 안 간 다음에 징집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면 그 군대를 못 가. 군대 갈 자격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감옥 간 걸로 군대 간 게 이렇게 대체되는 거고, 만약에 감옥을 짧게 가면 아마 다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계속 거부할 거니까, 어떤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런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말 양심적인 이유로.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그 전쟁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이 내 양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 그나마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은 종교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종교인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인정이 됐는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인정해줘야 되나.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군대를 가는 게 강제적이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렇지. 강제 징집 국가야. 네. 임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는 걸 여기고 있지만 아예 군대 규모가 거의 무한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모병제.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만. 네.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직업군인. 물론 우리나라도 직업군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직업군인이 이제 하사관 이상부터 장교는 직업군이고 일반 병은 징집에 의해서 되는 징병제라는 얘기야. 근데 일반 병 역시 이제 징병제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모병제인 나라들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 네. 자기가 돈 벌려면 이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징병제에서 뭘로 바꾸자? 모병제. 바꾸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네,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여가지고 네. 음, 그 군사력이 적으면 안 되지 않아요? 자, 군사력이 적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가능한 거야. 첫 번째는 북한과 군축회담을 통해서 이 군사적 긴장을 좀 늦추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 또 하나는 대우를 잘해준대잖아. 군인들한테 대우를 엄청 잘해주면 서로 군인 되려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동안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그냥 부려먹었어. 그죠? 맞아요. 빠른 유명하죠. 고맙단 말이야. 근데 최근 유명하지. 들어서 우리나라가 군인들에게 한 최저임금 정도 수준을 주자는 쪽으로 합의가 됐어. 그래서 그 월급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병장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사들의 월급을 높여주자 해서 그 인권을 강조하자는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뭘로 갈 거다? 모병제로 갈 건데 모병제로 가려면 돈이 들잖아. 근데 그 돈 드는 거를 아무 돈도 안 주다가 갑자기 월급을 주려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병사들의 월급을 높여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그 있고 또 하나의 방향, 지금 생각나는 또 하나의 방향은 더 이상 이제 머릿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제 뭐, 맞아요. 로봇이나 뭐 AI나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 미사일 하나만 있으면 군대 하나 갔었는데. 저기 뭐라고? 아니에요. 응? 지속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군화 하자. 요원화 하자라고 해서 군인 수를 좀 뭐 하자? 줄이자. 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석투가 군대에 안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를 갈 나이가 앞으로 뭐, 빠르면 5년, 6년? 빠르면. 전 어, 빨리 갈 거라고 늦어도 생각하고. 뭐 십몇 년 사이에는 여러분이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사이 안에 여러분들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이 빨리 통일이 돼서 징집 규모를 확 줄이는 경우에 그러면 일단 가능성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남북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에는 그런 그죠? 뭐 이렇게 아,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북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사이버 기술의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서 군인 수를 줄인다던가 모병제로 간다던가라는 부분들은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군대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게다가 선생님 때는 한 해에 뭐 100만 명씩 태어났어. 그럼 그중에 한 50만 명이 남자란 말이야. 군대 갈 자원이 그렇게 많았어. 선생님 때는 그래서 좀 뚱뚱해도 좀 키가 커도, 키가 좀 작아도, 눈이 좀 나빠도 다 군대에서 다 빼줬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눈 나빠도, 키 커도, 뚱뚱해도 뭐해? 웬만하면 다 군대 보내.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가 몇십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논의가 나오는 게 여자도 여자도 군대 군대 가자라는 가는 거. 논의가 나오는 네, 그런 맞아.
그 부분에서 이제 여자도 군인대 가자라는 논의는 자원이 부족해서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른바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동안은 남자는 군대 간다. 그 대신 여자는 뭐 애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얘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다고 하니까 그럼 너네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데? 그럼 너희들도 뭐해? 군대 가. 뭐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다고 그거를 권리 삼아서 뻐기는데 아 그럼 우리도 뭐 할게? 군대 갈게. 그 대신 우리에게도 뭘 줘라? 어, 권리를 줘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줘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의무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군대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권리야. 옛날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군인은 자기가 직접 말, 엄마 이것도 갑옷 이런 걸 사서 가야 됐었어. 그래서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은 군대 못 가. 돈이 난 없.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을 통해서 그 뭐야 이기잖아. 그러면 노획물을 획득하면 전쟁에 참가한 사람끼리 나눠 가죠.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지켰기 때문에 그 국가 운영에 관한 투표권 이런 것도 누구만 가죠? 귀족들만 가죠. 일반 시민들은 너희들이 국가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뭐그 팔리바스 해전인가 해전이 일어나 해전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돼. 근데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배를 지금은 이제 뭐야 이렇게 디젤 뭐 이렇게 가잖아 동력을 이용해서 가잖아.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노를 져야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노를 저은 노꾼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노꾼들은 뭘 안 사도 돼? 갑옷, 투구, 말 이런 거 안 아, 사도 돼. 옷만 있으면 되잖아. 그 당시에 네. 많은 시민들이 해군으로 참전하게 된 거야. 노군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뭐 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뭐 하라는 거야. 근데 봐. 시민의 권리를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 그 당시에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시민권을 따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군대 군대 가는 가는 거. 아, 미국 군대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모병제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군대가 죽으란 얘기냐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모병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병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뭐해? 다 군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등한 거 아니냐? 절대 평등이지. 근데 모병제 하면 누가 부자들이 자식들 군대 보내겠냐?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저기 한 거 아니냐 해서 모병제를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또 그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손바닥만큼의 평화라는 이야기의 구조는 이 오빠의 병역 거부라는 이야기가 한 틀이야. 또 하나는 그 한 명 학폭 당하는 맞아, 거. 맞아. 그렇지. 학폭당하는 친구에게 작은 도움을 애가 준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증언을 해 주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건 그냥 말해야 되는 먹어봐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그런 점이 특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이가 또 이제 버티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버티고 제목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어? 하진이? 버틴다. 그냥 어, 이 힘든 상황에서 어, 버틴. 근데 버티고 제목이 뭐야? 의미는? 그 그, 어떤 그 비행기 야밤에 그 음, 해군에서 전투기 몰 때 바다에 있는 선박이나 그런 별빛 비치는 그런 불빛이랑 음, 하늘에 있는 별에 있는 빛이랑 음, 착각해가지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음. 감싸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버티고라는 말은 그냥 어지럼증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석이가 말한 그런 상황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착각,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사고. 그래서 이 버티고는 결국은 제목이 버틴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요 사고의 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제목이 되는데 준이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아쉬운 점. 여러분 논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이 작가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죽음에,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이 아니에요. 버티고 이야기. 그래요. 그 버티고 이야기 핵심은 뭐야? 수빈이와 친구들의 갈등 해결. 수빈이와 친구들의 갈등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아니, 말해봐. 음, 몰라? 그, 수빈이와, 음, 어, 수빈이와 친구들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음, 아버님에 대한 수빈이가 음.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그렇지. 하지가 말한 대 아까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구조가 어쨌든 그 아버지 이야기하고 친구들 얘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게 했다는 거는 형식적인 건 똑같아. 그 점이 있고, 그 점 말고 또 쌤이 왜 절반의 얘기라고 하는 걸까? 자, 그러면 진실이 뭐야? 지속원. 버티고 이야기의 그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이 뭐야? 지석원. 뭐죠? 지석원. 왜?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잠시만요. 응. 기다려 한, 지속2. 다 못 읽었습니다. 하진이. 자, 네? 국방부의 발표. 군대의 발표는 뭐야? 군대는 비행기 이상으로. 아니지. 아, 군대가 아니지, 아니죠. 버티고, 그, 그, 운전부. 사고라고 했지. 그러니까 버티고라고. 네, 버, 헛짓거라고. 그쵸. 버티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군대 발표. 근데 네. 그 어머니는 그거를 그거를, 비행기 그 내부 사고 그렇지. 비행기 문제로. 자체의 결함이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엄마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실제로 그 회사에서, 아, 아빠가 몇 년 동안 무사고 조종사여가지고. 그렇지. 자랑스러운 남편이. 응? 그동안 무사고로 계속 있었던 그런 남편이란 말이야. 그 남편이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아, 없는.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가 실수해갖고 죽었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남편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거대 기업이 그렇게 그 조종사의 실수로 그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그 거대 기업 그 항공사 그 비행사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뭐야 돈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탐욕을 뭐 해야 된다? 까발려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명감을 갖는 거야. 이 어머니는. 남편의 명예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근데 진실은 뭐냐고. 뭐였죠? 아빠가 음, 되게 먹고 있었는데 그 잘 안 보이는 복신가? 그렇지. 그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일어난 사고. 아, 사실은 명확한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근데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네, 나중에 밝혀졌어. 음, 나오긴 했죠, 네. 그렇지. 그럼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버티고였을 가능성이 뭐한 거야? 높다. 높아.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근데 그 엄마는 그 사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알았어, 엄마도. 네.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그걸 믿지 않았던. 이상한 거죠. 아, 그 아빠의 약 처방 사실에 대해서는 딸에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여전히 비행기 결함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럼 그 엄마의 그 마음이 뭐냐는 얘기야. 엄마가 알고 싶은 건 과연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 원하는 거지. 원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음, 그 원하는 진실을 통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규명하자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진실을 규명하자는 그 진실이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것 사이가 이것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고 아주 어디 가서 욕 엄청 먹을 얘기야. 자, 우리나라의 아주 큰 슬픔.
최근 우리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 그 이태원 유명하죠. 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서 뭐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 건가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진실 규명을 지금 또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국회법이 통과돼 갖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서 앞으로 조사를 할 거야. 한 달 네. 뒤에 거기서 과연 밝혀지는 진실에 대해서 이태원 유가족들이 그 진실을 과연 뭐 할 건가? 믿을 받아들일 건가?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이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넘어가서 또다시 우리나라에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유 10년도 지났어. 근데 그 세월호 진실, 시도가 됐네. 세월호 진실을 둘러싸고 여전히 뭐해?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수많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 앞에 어? 또 뭐 천안함 폭침 사건, 또 그 앞에 5.18 민주항쟁, 어? 아유 더 쭉 가서 심지어는 현대사 1950년 48년 49년 48년 49년 그때 있었던 4.3 제주 민주항쟁 등등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만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걸 은폐하고 뭔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이 규명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왜곡될 수 있어.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가 뭐야? 결론 지어낸 진실. 그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 작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걸 요구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진실을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 자, 다음 2등이 누구였어? 윤지석도? 네. 뻔하네. 근데 저 아, 질문 뺏겼어요, 준이한테. 어, 2등이 2등이 너였어? 또 네. 3등 아니었어? 근데 준이가 제가 하려던 질문을 해버렸어요. 음, 이윽. 하진이가 몇 등이었어? 제가 다음에 힘든 하진이. 잠깐만요. 일단은 자신이 첫 번째 챕터에서 주인공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왔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묻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일단 일단 매우 친밀했던 사람이니까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사건에 대해 좀 찾아보고,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계속 나쁜 행동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바로 그 관계를 끊을 건데,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거나, 일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 그래도 일을 잘 해결하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윤지석 원님? 또 말하신 대로 또 조사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통해서 근데 큰 사건이라면 이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아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결정을 하는 게 확실히 맞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잘못이 맞다 그러면 멀리 가는 게 좋고, 진짜 이 사람 잘못이 아니구나 아니면 진심 못한 상황 이런 도와줄 수 있고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네, 그럼 박준희님? 일단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지어 그게 그 사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 바로 손절을 칠 것 같고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계속 불편하고, 그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손절을 치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지석 투님? 원래 저런 사건은 휘말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몸과 그 귀로 같이
듣고 느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저도 관여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근데 저는 그 제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가 어쨌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옆에 지켜주고 그를 감싸주려는 마음 물론 이제 그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어쨌든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큰 편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진이, 제목이 왜 내일 말할 진실이야?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됐는데 음. 오늘 말할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진실에 대해 직면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진실에 대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언젠간 말해야 되니까, 지금 그 상처가 있으니까 언젠간 말할 진실을 내일 말할 진실이라고 쓴 것 같아. 하진이, 진실이 뭐야? 이 내일 말할 진실에서의 진실은 뭐야? 어, 그, 그 선생님이, 그, 그, 음, 그 시계가, 음. 시간이 몇 분 늦다는 거? 지독, 투, 진실이 뭐야? 이거, 이 책에서 진실이요? 내일 말할 진실 작품에서의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이라는 게 좀 중요한 그런 건데, 이게 약간 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좀 연관성이 깊고, 이로 인해서 아니, 그냥 뒤에 내일 말할 이거, 진실에서 진실이 뭐냐고, 진실이. 그 진실 자체가 뭐냐고. 아까 버티고에서는 네, 아버지가 약 먹고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진실인 것처럼 나왔잖아. 그죠. 그럼 내일 말할 진실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은 뭐냐고. 약간 그 정계대학 스토리랑 반대되는 거, 지석원, 아니, 지석원, 저요? 음, 그 진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그게 그 사건의 정확히 진실이 뭐냐고. 제가 내용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내일 말할 진실은 결국은 두 가지지. 진실은 하나, 그 교수님,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뭐 했다? 성추행했다. 했다. 그 진실 하나. 또 하나 네. 진실은 그 여학생이 죄 없는 쌤을 무고 성추행 당하지도 않았고서 성추행 당했다라고 뭐 했다? 거짓말했다. 요게 진실이에요. 요 두 가지 진실 중에 이 작가가 얘기하는 진실은 뭐냐고. 첫 번째가 첫 번째,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쌤이었고, 유능한 쌤이었고, 또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이 유능한 쌤이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네. 때문에 그 선생님이 성추행 범이면 안 되는 거야. 성추행 범일 리가 없는 거야. 게다가 이 여학생은 그 자리에 자기가 뭐해? 있었, 있었잖아. 네. 이 여학생이 그 선생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증언해 주실 수 있, 증언해주고 증명해준 사람이야. 이 여학생은 당연히 그 선생님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성희롱했다고 고발한 그 여학생만 뭐 하게 된 거야? 헛소리야. 헛소문 퍼뜨린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요 이야기의 끝에 부분에 가보면 이 여학생은 결국 뭐야? 당했, 생각해보니 하지.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오히려 누구를 그 성추행당 피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오히려 자기가 뭐 한 거야? 공격하고.
밀어뜨리는 어떤 그런 결과들. 근데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현재 밝혀지지 못했다는 거야. 과거, 현재 밝혀지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것들은 앞으로라도 진실을 뭐 하겠다? 말하겠다. 밝히겠다, 말하겠다. 라는 것들. 근데 그 진실을 밝히는데 이 여학생은 걸림돌이 몇 가지 있어. 어떤 걸림돌이 있어? 시간, 응? 하진이 뭐라고? 아니요. 어, 음, 자, 아까 쌤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쌤이 유능한 쌤이잖아. 아, 그런 학부모들 어떤 학교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뭐 할 거냐? 잠재울 거죠. 잠재울 거냐? 또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될 염려가 있지. 음, 자기가 그 자리에 왜 갔어? 그 자리, 그 시간에 거기 왜 간 거야? 그, 그 뭐야,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 이 친구가 진짜. 가난해가지고 평상시에 아, 생리하는데 생리대를 갖고 있지 못해서 교실에 가고 그거 뭐 찾으러 간 거잖아. 그 시간에 거기 너가 왜 있었냐라는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바 부끄러운 거지. 자기 컴플렉스인 거지 사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드러낼 건가라는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내일 말할 진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은 조금 한풀 꺾였는데 몇 년 전에 상당히 사회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아, 준이 미투 운동이 뭐야? 그, 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자기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그걸 밝혔는데,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슈된 거. 그렇지. 준이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투 운동이 출발한 미국의 무슨 시상식, 영화 배우들 시상식 현장에서 여 배우가 상을 타고 수상소감을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유명한 감독을 향해서 저 사람이 영화 촬영할 때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라고 폭로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면 당연히 남자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오히려 너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 남자 꼬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야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가 왜 밤늦게 다니느냐? 너가 왜 남자 혼자 있는 호텔방에 네가 왜 가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여자에게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여자는 성폭행 당한 애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더 이상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기가 성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뭐 했던 거야? 그냥 참았던 거. 참고 있었다는 거야. 밝히지 못했다는 거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의 잘못이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그걸 폭로했고 그랬더니 그 용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당했다 하면서 미투를 하면서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다. 권력의 자리에서 그 남자들을 뭐 하는 거야? 끌어내리는 거지. 사법적 처벌을 받던 정치적 책임을 지던 그런데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확산이 된 거야.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근데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유력하던 시인이 있었어. 근데 그 시인이 바로 미투 운동에 휘말려가지고 바로 추락.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문단계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할 사람이야? 노벨 문학. 노벨상 탈 사람인데. 문학상. 근데 그 성추행 미투 운동에 휘말려갖고 노벨 문학상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 아, 그 아쉬운. 사람 보고 네가 좀 뭐 하지? 참지.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노벨 문학상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
그 다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비서관이 역시 또 미투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진영에 있어서 우리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너 때문에 뭐 했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너가 오히려 그 남자를 뭐 한 거 아니냐? 꼬신 거 아니냐?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문제가 있어. 세 번째, 서울시장을 역임한 그 시장이 상당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어. 근데 그분 역시 미투운동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 진실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또 상당히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장이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입장들이 좀 갈리게 되는 중요한 어떤 그 부분들이 미투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내일 말할 진실도 결국은 어, 선생이나 상사나 이러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뭐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휘말리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그게 문화처럼 당연한 걸 여겼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관, 윤리관이 지금은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네. 뭔 뜻이야? 그러니까 또 계속 시도하면 음, 안 되는 일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진이한테 아니, 그 고백 10번 해갖고 하면. 고백을 해. 하진아, 우리 사귀자. 이렇게 하진이가 싫어. 난 됐어. 그러면 왜 그래?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진아, 나 괜찮아. 우리 사귀자. 싫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없다. 하진이한테도 우리가 계속 뭐 하면 대쉬하면 언젠가는 하진이가 내 프로포즈를 뭐 할 거다? 받아줄 거다. 라고 에이, 생각. 준이야. 근데 아마 유나진이 고백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Hi, Silver Villager. 아니, 아, 준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한번. 박지민 실망이다. 자꾸 고백하니까 또 들켰네, 이러니까 Hi, 또. Silver Villager.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없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성폭행. 아니요, 성폭행, 뭐 성폭행이야. 우리 사귀자는 게 성폭행이냐? 토끼. 그렇지, 스토킹. 토끼, 이제, 지금은 그게 스토킹이야. 옛날엔 남자들이랑 당연히 그래야 됐었어. 또, 여자가 한 번에 오케이 하면 여자가 좀 뭐야. 그럼 안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받았어. 여자가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자가 좋으면서도 뭐해? 싫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었어. 그런 문화 속에 음, 자랐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문화가 바뀌면서, 아, 그러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뭐 성관계를 갖는다. 그럴 때 성관계를 갖는다 할 때도 그냥 여자가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던 얘기야. 근데 지금은 S는 S고 노는 노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야. 즉, 그 사람이 서로가 뭐 할 때만 SS, 좋다 좋다 할 때만 괜찮은 거지. 그가 노라고 했다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강간. 그러니까 부부 사이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성생활을 원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강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사회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의 어떤 그런 성의식과는 전혀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뭐야 중년 남성들이 멘붕이야 멘붕.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성문화 뭐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같은 경우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성문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본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말할 진실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중에서. 뭐, 내일 말할 진실과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뭐야? 마지막 거 어, 그날, 아, 제목이 그날 밤에 생긴 일, 아 그날 밤 생긴 그날 밤에 생긴 일도 내일 말할 진실과 똑같은 이야기인 건데, 다만 이제 그날 밤에 생긴 일 같은 경우는 아까 내일 말할 진실은 가난 때문에인데, 그날 밤에 생긴 일은 주인공이 청소년인데 담배 피러 간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너는 뭐다? 불량 학생이다. 불량 네. 학생이 말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쓸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건입니다. 반면에 성추행범은 음란 행위를 한 사람으로 몰린 사람은 그 지역의 시의원, 뭐, 네. 부의원, 뭐, 시의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평상시, 어, 막 그 청소년을 위한 운동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더 뭐 하는 거야? 더 신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과연 그 진실이 그냥, 진실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신화가 있잖아. 우리는 거짓말하는 한 애 말은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불량한 학생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피해자, 내가 그런 음란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목격했다라면 내가 역시 뭐다? 피해자라는 거야. 이것도 좀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내가 직접 누가 내 히프를 만지던, 내 뭐를 하던, 그래야 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 내가 피해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사실 이것도 위험해. 내가 지금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석2가 선생님 자꾸 이런 얘기하고 내가 지금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 내가 지금 성적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석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성희롱하고 있는 거야. 성추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데 쌤이 일방적으로 뭐 성에 관한 얘기를 막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어? 그러면 이거 역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성범죄가 될 성추행? 수. 그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바뀐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거 나름대로 어떤 또 뭐야 규범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규범을 익히고 행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뀐 거는 그동안 성별로 봤을 때 성폭행, 성추행의 주체는 누구였어?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였어? 여자. 피해자는 여자고 성추행을 일으키는 사람은 남자였잖아. 근데 네. 그 룰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자 상사, 남자 부하에 여자 상사가 남자를 뭐해? 성추행, 성폭행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석이나 준이도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또 하나 바뀐 거는 동성 간에도. 옛날에는 아, 남자, 여자, 남자인데 지금은 또 뭐해? 동성 간에도 성추행과 성폭행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장난삼아 막 그럴 수 있거든. 장난삼아, 야, 이 자식아,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 막 만지고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면 그건 역시 성희롱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야, 성의 문제들에 관해서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진아, 쌤 고발할 거야? 에? 어떤 거예요? 쌤 고소할 거야? 왜요? 지금 네, 막 한 건데 내가 지금 쌤 수업을 들어서 성적 수심을 느끼고 막 그랬어? 어떤 걸요? 아유, 네, 선생님, 지성이가 고발한대요. 어? 지성이가 고발한대요. 지석이 원이 고발한다고? 네. 그래, 알았어. 뭐 지석이 원이 고발한다면 기꺼이 내가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거 돈 너무 들지 않나요? 이기적이다. 근데 그거 고발하는 거 돈 들지 않나요? 돈 드는지는 모르겠고 너도 어쨌든 저기를 받아야지. 고발인 조사를. 어, 아니, 근데 아, 그거 그 고소해가지고 이기면 그 진 사람이 다 내야 될걸? 맞나? 비용 그거는 이제 네. 소송 비용은 형사소송이라는 게 있고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형사소송은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면 경찰이 나가서 검사가 나와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민사사건. 너가 지석이 네가 그런 성희롱을 당해서 내가 때렸다고. 정의를 입었기 응. 때문에 돈을 보상을 해라.
라고 네가 그 재판을 청구한다면 그거에 따른 재판 비용은 들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준이가 말한 것은 그 재판 비용 안에서 이제 변호사비가 들었을 때 그건 이제 판사가 달라. 판사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까지 그 가해자가 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안 내고 그냥 뭐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법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응? 또 귀찮은 거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비슷한 거 있으면 안 해? 자, 다음 네, 누구야? 저, 해? 그, 빛나는 흔적에서 그 챕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엄마랑 이 친구가 둘이서 한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그, 그, 그 강도가 와서 그 사람들 다 묻고 블라인드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음, 여기서 이 강도들 같은 경우에는 남수단에서 왔는데, 이러한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국 전쟁에서 좀 유리해질 뭐 그런 기밀 정보들을 얻으려고 이거 온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렇게 무력으로 행사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 미스터 장 이 사람이 이 레스토랑에 왔었고, 이 레스토랑을 만약에 이 강도들이 점령을 해서 그걸 기밀을 빼갔으면 이거는 그냥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내용 자체가 그, 이런 남수다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아기가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뭐, 엄마가 좀 처방지축해갖고 좀 하는 거 빼고는 거의 아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피해는 준 거는 맞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행동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인님? 음, 저도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가 조금 살기가 힘들고, 그다음 그 정보를 꼭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꼭 잘못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지성님?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에겐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굳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좀 일단 영업 방해죄로 될 것 같기는 한데, 영업방해 때? 네? 아니, 네. 예, 그,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한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뭐, 그 사람들 자신들은 뭐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독립운동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화운동 뭐를 하고 있는 신념에 의한 그런 행위라고 그들은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인지를 잡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똑같이 거슬러 가면 결국은 뭐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던가 이런 행위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문제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그들이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자일 수 있는 거고 또 같은 우리 네. 한국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쨌든 곤혹스러운 상황들이라서 추석도 네. 네가 진행하는 거 아니었어? ね
네, 끝났습니다. 자, 빛나는 흔적이라는 어떤 그런 작품을 보면 쓰면 블랙 코미디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코미디 혹시 뭐야? 그거 약간 어두운 범죄하고 주제로 관련된. 지도 아, 그게 원이 되게 재밌어요. 그거 되게 지도 재밌어요. 원이 뭐라고? 그거 재밌어요. 근데 왜 쌤이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가 뭐고 왜 쌤이 이 작품을 보고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어, 코미디 웃기긴 한데, 음, 그 사회에 음. 좋지 않은 면과 그런 좋지 않은 면들을 담고 있어서 블랙 흑인들이 나와서요. 야, 야, 아, 야, 지도가 좀, 저 저급한 발언이었어. 좀좀 그 생각이 좀 문제될 수 있는 바람이야. 자, 저급한 그니까 발언이었어, 지도가. 좀. 예. 네, 말 그대로 넣었어. 하진아, 오늘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오늘 네, 베스트 학생은 하진이었다고. 이 우와! 남자애들이 책도 제대로 안 읽어갖고 내용도 제대로 뭐라고 해놓고 있는데 그때가 우와! 모든 문제를 정확히 내가 사실들을 바탕으로 얘기해서 내가 오늘 수업을 이끌었다고 하진아 꼭 말씀드려. 네, 네. 시험 때문에 정신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네. 하진이가 또 이러겠지. 평소에도 그래요. 저는 그러겠지. 하진이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하진아 이러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죠. 하진이, 너무 어쨌든, 자기가 하진이, 인정하는 거죠. 평소에 자기의 그 논술 수업 태도가 어떤지. 예. 저희는 시험 상관없어. 때문에 하진이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노수적 하는 데서는, 네, 학교 맞긴 한데, 이러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끄고 이제, 집 밖에 가갖고 혼냈으면, 야, 뭐 하냐? 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래, 대충 이런 느낌. 왜 이 작품이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제 자체가 좀 음. 어두운 내용인데 그 안에서도 그 코미디라는 코미디 요소 같은 게 있고 그걸 자체를 이용해서 웃기는 왜 그 코미디 요소는 뭐야? 코미디 요소. 그 어두운 면을 그 담고 잘못 찾아온 거요. 아, 그 심각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식당 이름을 뭐 해갖고 착각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한 곳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들. 그게 이제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블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뭐야 반군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중국 자본과 결탁해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어떤 그런 만행에 대한 기밀 자료를 빼내서 그걸 폭로해서 그 정부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그것들을 뭐야 폭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어설픈 거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야. 왜 제목이 빛나는 흔적이야? 그 형 그거요. 음, 그것도 연결돼가지고 형. 그렇지. 맞아,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형의 죽음 때문에 이 가족은 너무 큰 상처, 우울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형과 이 수단, 이 세력들이 너무 우연찮게 연결돼 있는 거고. 네. 결국 형 덕분에 자기들이 뭐해?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형 덕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그건 뭐냐? 형의 선행. 형의 그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 죽은 형에 대한 슬픔은 있었지만 그 형이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들이,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괜찮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러면서 이 부모나 동생이 형을 진정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그 점에서 보면 이 빛나는 흔적과 그 뭐야 버티고는 그런 점에서는 반대인 거야. 버티고의 엄마가 원했던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빛나는 흔적일 수 있었다는 거야. 음. 같은 죽음이었는데 오히려 막 빛나는 줄 알았는데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로 이렇게 죽은 것들. 그리고 이 엄마 입장에서 더 괴로운 건 뭐냐면 남편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던 모르는 거죠. 남편의 질병을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남편이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남편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무심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 일이 나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또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거지. 다음 누구야? 끝났어. 아, 네, 끝났어요. 다 했나? 네. 하진이 했나? 저 했어요. 하진이가 뭐였지? 존경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범죄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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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뭐 작품을 선생님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러분은 뭐 시험 기간이어갖고 정신없이 읽어서 또 그거를 또 잘 못 느낀 사람 있는 것 같고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인구달 책을 볼 텐데 전기문입니다. 전기문. 그래서 네. 제인구달의 전기문인데 선생님이 그 이번에 갔다 온 그 탄자니아가 바로 제인구달이 그곳에서 그 침팬지 연구를 했던 거지. 그래서 아, 갔더니 제인 선생님 가는 곳에 그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간 곳에 그 제인구달의 박물관을 짓고 있더라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음, 어쨌든 뭐 제인구달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은 제인구달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게 좀 깨졌어. 아, 선생님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문.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는 위인전과는 좀 다른 형식이에요. 우리가 그 위인전 하면 위대한 사람이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 감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 제인 구달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뭐 전기문의 특성이기도 한데 어떤 그 제인 구달을 갖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나마 즐겁게 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네 학교는 그래도 인간적인 학교다. 그 10월 연휴 앞두고 그 시험을 끝내주니까. 네, 어, 다행이에요. 연휴 기간 중에 막 시험 놓고 연휴 끝나고 시험 끝놓고 그 사람을 그 놀 수도 없고 안 놀 수도 없고 하게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네. 아니, 다행이었고. 근데 저희 추석 때도 공부했어서. 나 추석이었었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네. 그 생각은 또 맞네, 맞네. 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아,